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이제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통상 어떤 나의 행동의 결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멈추잖아요. 근데 이 소시오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들에게 멘탈적이든 신체적이든 물질적이든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멈추질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은 한두 번 정도 내가 믿어주고 또는 이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다가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인생이 정말 같이 있다가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락으로 간다는 것이 감정적인 피해가 아니라 실제적인 피해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소시오패스의 심리적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걸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추동시키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뭐냐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대한 어떤 충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행동이 이제 추동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멈출 때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릴 때는 어떨 때냐면 그것을 했을 때 뭔가 후회가 되거나 도덕성에 의한 자책이 되거나 또는 이걸 했을 때 타인에 대한 손상을 입혔다거나 또는 이제 관계적으로 우리가 끊어질 것 같은 손실 같은 걸 우리가 인식했을 때 우리는 그 행동을 멈추잖아요. 동해철에서 멘자가 얘기한 것처럼 시비재심,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행동을 이제 바로잡는다든지 또는 이제 수호지심,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을 했을 때 이제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사단지심이라고 해서 본성이라고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소시오패스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이제 내부에 억제하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올라오고 그걸 브레이크가 딱 걸려야 되는데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이 좀 약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브레이크 시스템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옆에 있게 되면은 실제적인 손실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업을 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거나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는 부부관계를 했다가 이혼하면서 완전 파산에 이르게 한다든지 또는 가족의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주식이나 이런 데 다 투자해버리고 나몰라라 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 안 돼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는 누구를 만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주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가려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잘 가려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죠. 원래 학술적으로 소시오패스라는 용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편의상 그걸 부른 건데 주로 이제 반사회적 성격장애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하고 되게 유사한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 관점에서 잘 가려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문제 행동을 반복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 행동의 반복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손상,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상대의 신체적으로 또는 이제 정신적인 손상도 많이 줍니다. 왜냐면 그걸 이제 단순히 어떤 본인의 욕구 충족, 만족, 유희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좀 괴롭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주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신체적으로 손상도 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사람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어떤 것들을 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15세 이전에 품행장애가 있어야지 이제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을 내려볼 수가 있는데 15세 이전에 나의 어떤 행동이 친구에게 분명히 신체적으로 위협이나 아니면 손상을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계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힘들거나 피해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학폭위가 많이 열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가. 바꿔서 말하면 그 안에 이제 후회나 죄책감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 행동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가 알아차리고 처벌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되게 사과도 잘합니다. 변명도 잘하고 그래서 사과를 받아내고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행동이 반복되는지, 그러니까 그 행동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반복이 아닌 것 같은데 반복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보면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누군가에게는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조심하고 그 행동을 안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강약 약강이겠죠. 이런 패턴을 보이는지 이 세 가지 반복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물질적이나 정신적이나 경제적인 손상을 주고도 그 행동을 계속하는지, 또는 사과를 한 다음에도 그 행동이 유지되는지, 또는 사람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지, 이 세 가지의 반복 패턴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판단하시면 대부분 유용하게 내가 식별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드라이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하게 보지 못하면 여기에 감정을 개입시키면 그 피해자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아, 나한테만 저러나? 왜 나를 무시하지? 내가 만만한가? 이렇게 하고 좀 더 이제 우리가 자존감이 낮거나 또는 이제 자기 자책이 많은 분들은 거기에 한 스텝 더 들어가서 아, 내가 좀 뭔가 부족한 게 있나? 내가 잘못했나? 또는 더 심한 경우에는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라든지, 아, 저 사람 상처가 있어서 그럴 거야, 내가 보듬어주면 괜찮을 거야. 정말 심한 케이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선택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심한 경우에 정말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그들에게 이제 상처받은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이제 상담센터에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드라이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나는 저 사람에게 왜 이렇게 휘둘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의 한마디에 무너지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분석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그 심리 구조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기본적인 구조 프로세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르시시스트나 이제 소시오패스나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성격 장애의 유형들이잖아요. 근데 상담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인지가 안 되면 상담사에게도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상담의 기본은 그래도 공감과 이해, 무조건적 수용, 진실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공감적 이해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까지도 잘 캐치해서 그걸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해주고 깊이 이해해주고 이런 작업들이거든요. 근데 소시오패스나 이제 성격장애급들은 이게 그런 인터랙션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1, 2년 정도 충분히 상담사가 깊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 말을 믿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거나 이제 나중에 연극성 성향이었다거나 이제 상담사를 이용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한 1, 2년 지나면 그 상담 속에서 상담사는 굉장히 소진돼 버리고 번아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자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 분들 뿐만이 아니라 상담사에게도 이건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심리상담사에게도 이 주제는 잘 캐치를 못하면 굉장히 힘든 케이스인데 잘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일반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가족이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거기에 변화를 시켜보려고 희생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가족은 더욱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이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변화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문제는 다 해결 가능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본인 문제와 가족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감정적이나 심리 분석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굉장히 드라이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휴먼 네이처, 이제 인간 본성과 관련된 주제거든요. 이제 철학의 문제죠.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인데, 인간은 이제 큰 틀에서는 착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성무선무악, 사실은 본성은 착하고 악한 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착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성향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주제, 제 석사 논문 때의 주제를 좀 소개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실험 연구들을 했습니다. 심리학 실험 연구들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심리학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조건 속에 실험자를 넣어놓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공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익충돌 같은 상황 속에 머물러 있다 라고 이제 공개를 해버리면 그 나쁜 행동을 못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메시지 프레이밍이라고 해서 먼저 당신이 문제 행동을 하면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네거티브한 프레이밍이거든요. 또는 이제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포지티브한 프레이밍을 주기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넣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선한 행동을 하게 할 것인지, 그쪽으로 조성을 할 것인지, 이런 행동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런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한 조작들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제 실험의 결론은 뭐였냐면, 그냥 나쁜 사람은 그냥 어떤 방법을 취해도 나쁜 짓을 한다는 거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성해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저의 이제 일개 석사 논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상을 보고 저한테는 좀 의미하는 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히 인간 세상을 안 좋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선한가 나쁜가 이 주제가 아니라,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대응할 수 있을지,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악한 존재라고 봤을 때는 본성을 드러내주는 게 아니라 교육시키고 통제해줘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소시오패스 역시 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을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연인 사이에서 소시오패스 남자친구가 있어요. 당연히 계속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약속을 어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응하는 게 최악이에요. 왜 그랬어? 나 너무 속상해. 나 정말 상처받았단 말이야. 다음번에 솔직하게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 그랬죠? 반대로, 이 사람은 이 정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드라이하게 나의 기준을 딱 전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자꾸 거짓말하면은 못 만나. 나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 맺기 할 수가 없어. 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의 기준에 대해서 설득하지 말고 보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드라이하게 경계를 정확히 설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제 직장에서 이 소시오패스 같은 분들이 교묘하게 일도 많이 떠넘깁니다. 그랬을 때 또 일을 떠넘기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안 좋은 반응은 이런 거죠. 나도 바쁜데 왜 그래 자꾸. 다음번에 꼭 얘기해줘 먼저. 미리 얘기해달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관계에서 우리는 저 사람이 또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서로 이제 도움받고 이런 관계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드라이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경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맡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건 정확하게 이건 내 업무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핵심은 화낼 필요 없이 드라이하게. 그리고 이렇게 나의 기준이나 경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했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외 사항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소거하거나 또는 이제 조절하거나 조성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일관된 보상과 처벌입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상과 처벌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은 소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거리 조절이에요. 근데 이게 정서적 거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거리 조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가까이 웬만하면 다가가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나에게 하고 자꾸 피해를 줬을 때 좋지 않은 대응은 어떤 거냐면, 그래도 설득하고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는 이제 그냥 감정적으로만 멀어지고 같이 함께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실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락 빈도를 확 줄인다든지, 아니면 대화의 길이를 확 줄여버린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잠깐 만난다든지, 되게 사무적으로 대한다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데미지가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게 증거 수집, 약속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명문화 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좀 저도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거죠. 타인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에 대해서 희망이 많고 이런 분들이신데,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이제 타인을 악하게 본다 이런 느낌보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나에게 꼭 필요한 보호 전략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상 마무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